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반헌법적이다, 위헌이다, 여당을 위한 꼼수다, 여러 말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격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정된 선거법은 자유한국당에만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에 불리한 제도인 거죠. 그런데요, 제대로 말하면 거대 양당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거대 양당이 그동안 선거법으로 훨씬 많은 혜택을 입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두 정당의 득표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었는데 그런 혜택을 조금 바로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뀐 선거법이 좀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곰이의 쟁점 해설, 개정 선거법 해설편입니다. 왜 거대 양당이 기존에 비해서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곰곰이의 쟁점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개정된 선거제도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겁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앞부분을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점프하세요. 일단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 취지는 정당들이 가져가는 의석수를 지금보다 정당 지지율에 조금 더 가깝게 해보자는 겁니다. 정치 세력, 정당이죠. 정당은 평소에 지지율로 정당의 활동을 평가받습니다. 지지율이 몇 %인지 거의 매주 여론조사 회사에서 조사하고 발표하죠. 그렇다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이 지지율대로 가져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정당이라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30%, 그러니까 90석을 받아야 하겠죠. 만약 1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정당이라면 30석을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5% 언저리의 지지율을 받는 두 정당이 전체 의석의 90%에 가까운 의석을 가져갑니다. 20대 총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은 33.5%였습니다. 300석 중 100석 정도를 점유하는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7석, 합쳐서 122석을 가져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25.5%였습니다. 300석 중 77석 정도를 점유하는 득표율이었습니다. 결과는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 합쳐서 123석을 가져갔습니다. 두 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59%였는데 의석수는 245석으로 81.6%를 점유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당 지지율 26.7%였습니다. 300석 중 80석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이었는데요. 결과는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으로 합쳐서 38석에 그쳤습니다. 이렇듯 기존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 유리합니다. 19대 총선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정당 득표율은 기록적이었습니다. 42.8%였죠. 전체 의석 중 128석에 해당하는 득표율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무려 152석을 차지합니다. 민주통합당의 정당 득표율은 36.4%였습니다. 전체 의석 중 109석에 해당하는 비율이었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었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합계는 79.2%였는데 의석수는 무려 93%나 가져갔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정당의 지지율에 비해 과도하게 두 거대 양당의 의석이 많이 가는 제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지역에서 1등을 한 후보만 국회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선출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1등 표 외에는 나머지 표는 다 사라져버리는 사표입니다. 정당 지지율이 반영되는 비례대표 선거는 국회의원 숫자에서 300 중에 47석, 15% 남짓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10%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의석의 85%에 이르는 지역구 선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15%의 비례대표 의석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두 정당이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선거법은 1988년 만들어졌습니다. 이후로 선거법 개정 논의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민심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겁니다. 역으로 두 정당이 자신의 능력 혹은 지지율에 비해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당에도 변화와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든 우리나라 국회든 민주주의가 잘 구현되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매번 좌절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가 두 거대 정당에 유리한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대 국회가 시작될 때부터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공언했습니다.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선거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기존 제도보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민심이 더 잘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도록 선거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선거법 협상 막판에는 두 거대 정당이 좀 덜 선호해 보도록 많은 조항들이 고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선거제도에 비하면 진일보한 선거제도가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기존보다 자기들이 불리해졌다. 이런 걸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합니다. 역으로 민주당은 기득권 중 일부를 내려놓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을 좀 뺏긴 걸 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툭하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꼭 이렇게 기득권 중 조금이라도 빼앗기려면 극렬히 반대하는 것이죠. 국회의원 세비를 내리자고 해도 격렬히 반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세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돈 벌자고 국회의원 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GDP 대비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 최상위급입니다. 그럼 바뀐 선거법은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게 만들었을까요? 그 핵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합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이 중 253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47명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이 숫자는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이 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총선에서 우리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즉 정당 투표죠. 지역구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각 지역구에서 1등을 한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됩니다. 변한 부분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47명 전체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눴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30명과 17명으로 나눴습니다. 우선 17명은 기존 방식 그대로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적용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나눕니다. 이걸 병렬형 선출 방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30명을 연동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30명을 결정하는 방식이 이번 개정된 선거법의 핵심입니다.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선거법이 바뀐 부분은 30명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300명 중에 30명, 그러니까 10%가 바뀐 겁니다. 좀 놀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10%의 변화로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명을 결정하는 방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렸죠. 정당들이 가져가는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에 좀 근접하게 해보자. 30명을 결정하는 방식의 그 문제의식을 담은 겁니다. 30명은 정당 지지율에 비춰서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어렵죠? 바꿔 말하면 국회의원 전체 300명 의석 중에서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가져간 정당은 30석을 배분하는 데서 제외하는 겁니다. 거대 양당들이 거의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석수 비율의 격차를 줄여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연동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만약 10%의 정당 지지율을 득표한 정당이 있다고 칩시다. 이 정당은
전체 300석 중에서 10%, 그러니까 30석을 가져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걸 목표 의석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일정 정도 비율을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이걸 연동률이라고 부릅니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연동률이 50%입니다. 30석에서 50%인 15석에 근접하게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 지지율을 득표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2석을 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표 의석수는 30석인데 지역구 의석 2석을 가져갔으니 2석을 뺍니다. 28석이 되죠. 이걸 기준 의석수라고 합니다. 이 기준 의석수 28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14석이 되죠. 그래서 이 정당이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 의석수는 14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 의석을 가져가는 정당들이 너무 많아서 그 정당들이 가져가는 의석수가 30석을 넘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를 득표한 정당이 2곳, 5%를 득표한 정당이 2곳, 이렇게 있다면 4개 정당이 30석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요. 10%를 득표한 정당이 아까처럼 지역구 2석씩 이겼다고 치고 5%를 득표한 정당들이 지역구를 1석씩 이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10%를 득표한 정당들은 14석씩, 5%를 득표한 정당들은 7석씩 가져가야 됩니다. 합치면 42석이죠. 이럴 땐 각자 비율만큼 30석을 나눠 갔습니다. 10석, 10석, 5석, 5석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사실은 계산법이 조금 더 복잡하긴 합니다. 전체 의석 300석 중에서 무소속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율을 3%가 되지 않은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율의 비율도 그 정당이 득표한 비율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3% 미만의 정당 득표율을 전체에서 빼고 그 안에서 100으로 맞춰서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큰 숫자의 차이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한 석에서 2석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 현실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당은 정당 득표율 40%를 넘지 않는 이상 연동형 비례 의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신 병렬형인 17명 중에서 정당 득표한 만큼 가져갑니다. 만약 정당 득표를 40%를 했다면 17명의 40%, 6.8명이 돼서 7명 정도의 비례 의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27석이 되죠. 만약 기존 제도였다면 47석을 그대로 40%로 가져가서 18.8명이 돼서 19명의 비례의원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 제도와 현 제도 사이의 차이는 12명의 의석수입니다. 만약 어떤 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의 지역구 의석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당은 정당 득표율 34%가 넘어야 연동형 비례의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40%를 득표했다고 하면 5석 정도의 연동형 비례의원이 생깁니다. 병렬형에서는 아까대로 약 7명 정도의 비례의원이 생깁니다. 비례의원은 5석과 7석 합쳐서 12석이 생기죠. 기존 제도였다면 19명이니까 7명의 의석수 차이가 생깁니다. 100석의 지역구 의석을 배출한 정당이 정당 득표에서 30%를 득표했다면 연동형 비례의원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대신 병렬형에서 47 곱하기 0.3, 5명의 의석이 생깁니다. 기존 제도였다면 14명이었을 겁니다. 9명의 의석수 차이가 생깁니다. 이 두 사례는 거대 양당의 예시입니다. 정당 득표가 도입된 이후 4번의 선거에서 두 거대 정당은 지역구에서 대략 100석에서 130석 사이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2004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00석, 열린우리당이 129석, 2008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131석, 통합민주당이 66석. 이런 일도 있었네요. 2012년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27석, 민주통합당은 106석, 2016년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105석, 더불어민주당은 110석이었습니다. 각각의 선거에서 두 정당의 정당 득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계열의 정당이 적을 때 33%, 많을 때 42%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25%에서 많을 때는 38%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소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정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는데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다면 연동형으로 10석에서 14석 정도의 의석이 생기고 병렬형으로 4석에서 5석 정도의
의석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는 14석에서 19석, 전체 의석은 16석에서 21석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서는 거대 양당이 가져갔던 25석에서 30석 정도의 의석을 군소정당에 나눠주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의석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뺏어왔던 의석이 되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어떨까요? 본질은 기득권의 일부가 환원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감추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영 간 의석 격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제도에서는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의석을 거의 가져가지 못하고 군소정당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을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의당은 유리해집니다. 2016년 선거에서 정의당의 정당 지지율은 7%였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7%를 득표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보다 의석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정당 투표가 도입된 이래로 진보정당은 7%에서 15% 사이의 지지율을 획득해 왔습니다. 만약에 정의당이 15%의 득표를 한다면 20석 언저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의당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군소정당 중에는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들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갈라져 나올 예정인 새로운 보수당이 있죠.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이들의 정당 지지율은 정의당과 비슷한 지지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정의당만큼 혹은 정의당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보수 성향의 중급 규모 정당이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2004년 선거부터 2016년 선거까지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완전히 무너진 선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으로 오면서 보수 대 진보의 구도는 팽팽해졌습니다. 2012년 선거에서 범보수 대 범진보의 정당 투표는 46대 46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33.5%, 민주당과 정의당의 합이 32.7%로 비슷했고요. 중도 성향의 국민의당은 26.6%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선거는 진보 우세의 선거라고 평가됐는데 국민의당은 진보층에서도 표를 빼앗아 왔지만 보수층에서도 표를 빼앗아 오면서 새누리당이 역대 정당 지지율 중에 최저를 기록했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의 선거 구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보수가 진보를 혹은 진보가 보수를 완전히 압도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진보에 정의당 같은 중급 규모의 정당이 있다면 보수에도 중급 규모의 정당이 득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좀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범보수 진영이 원사이드로 밀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시야가 범보수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로만 따지기 때문에 이 선거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기들만이 유일한 보수 정당이라고 강변하는 것에 가깝죠. 자유한국당이 불리해지는 것이 보수 진영에 불리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성향의 정당들이 생겨나고 그 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이슈와 쟁점에 따라서 연합도 하고 대결도 하는 선진적인 정치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추구하는 한국 정치의 발전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보수가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꼼수 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오늘 쟁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일명 비례한국당, 일명 비례위성정당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